금리가 올랐을 때 궁극에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은 어찌됐건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서 좋은 사람들만 좋은 거야, 또 이건. 왜냐면 레버리지를 쓰거나 돈이 없는 사람은 어찌됐건 차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집이 지금 뭐 한두 푼이 아니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 1주택자, 무주택자들은 대부분 50% 이상 차입을 하거든. 현재 40에서 50% 정도 차입을 하는데 뭐 15억짜리 15억짜리 같으면 한 7, 8억이면 4% 금리면 한 달에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내야 돼. 이자만. 그러면 생활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집을 못 산다는 얘기지. 그런데 문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돈도 아니라는 거지. 금리는 오를 거다. 오를 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누굴 위해서 금리를 오르는 거냐는 거지. 이게 그 말은 그래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20, 30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본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늘려보겠다고 그걸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곡소리 나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다 같이 올라요. 이게 하나만 오른 게 아니고 지금 금리 오르면 뭐 음식값도 올라. 왜 오르냐면 이게 이제 그 시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금리하고 연동되는 게 경제 전반에 안 걸린 게 없으니까. 그 물가를 좀 낮추려고 하면 결국 이자를 차입을 덜 해야 되고 자기 자본을 늘려야 되는 건데 그게 일반인은 쉽지 않잖아. 금리가 오른다는 건 임대료를 더 내야 되고 임대료를 더 내야 되면 그 음식값을 더 벌어야 되니까 음식값 올리고 또 음식값 올려놓으면 원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품의 원가가. 직원들 월급도 더 나가니까 비용이 더 나가니까. 그럼 제품 원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또 오르고 이게 뭐 계속 같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은 뭐 단순하게 부동산만 본다 그러면 실제로 이 금리가 오르면 주택 가격을 잡겠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원화해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쪽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한 거야. 청년 임대주택이나. 근데 정책의 방향이 워낙 그쪽으로 또 편중돼서 가니까 이게 이쪽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못 잡은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 뭐 없는 사람들이야. 그 전체 자본이라는 게 9대 1이야. 10% 가진 사람이 90%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자본이. 돈이 있는 사람만 있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 돈이 예를 들면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1억도 없는 사람이 더 많다고 사실은. 이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90명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래요. 근데 거꾸로 강남에 있는 사람들 자본가들이나 강남 3구 예를 들면 용산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집값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사람들은 세금 갖고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실제로. 왜? 그럼 나는 안 팔아.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세금 낼게. 그리고 임대를 올려. 뭐 안 팔아도 그만 팔아도 그만인데 그럼 올려놓으면 이 사람들하고 정부에서 계속 그거 가지고 뭐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얘기하잖아. 못 잡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잡으려다가 뭐 태운다고 이쪽은 이제 이게 망가뜨려 놓으니까 이래서 문제가 지금 된 거거든. 그럼 뭐 기사에서 뭐 금리 인상해도 그 서울의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아무 영향이 없을 거다. 전혀 없어요. 그런 개념인가요? 네, 전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의 인구가 한 950만 요 정도 되는데 그 950만 중에 예를 들면 강남에 실제로 30억, 20억, 25억 이상 20억다 넘는 주택이 한 20만 호 정도 돼요. 20만 채. 그 20만 채 중에 그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집들 예를 들면 아버지, 딸, 아들 뭐 이렇게 해서 20만 명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해봐야 그러면 그 가족들은 아버지 집, 딸 집, 아들 집 그 뭐 해가지고 뭐 한 집에 어쨌든 계열로 보면 집계로 보면 그 사람들이 세 채씩 갖고 있어봐야 몇 명이나 돼? 7만 명, 8만 명이 안 되잖아. 그 사람들 거야. 그 사람들을 아무리 뚜드러 잡아봐야 그 사람들은 자본으로 버텨. 왜? 이미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걸 때려잡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서울 전역에 있는 뭐 200만 채가 이제 두드러 맞는 거지. 근데 못 잡아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맨 앞에 있는데 분명히 부동산에는 금리가 오르면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빈부격차는 더 커진다. 부동산도. 점점 더. 이러다가 이제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그때부터 또 다 뺏기는 거지. 그게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는 사람한테 뺏기고 있는 구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그러면 금리 앞으로 미국 금리도 그렇고 더 오른다는데 무주택자들이나 지금 뺏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이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은 사셔야 돼요. 어찌됐건 간에. 뭐 내 돈에 맞춰서 사실 수도 있고 경제력에 맞춰서 사실 수도 있는데 무주택자가 왜 집을 사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냐면 주택은 보유하고 있으면 오히려 세제 혜택을 받는 게 내가 월세 내는 것보다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재산세를 내긴 하지만 그 내가 월세를 내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무주택자는 살면 살수록 세금이 없어지는 결과예요.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뭐 1주택자는 예를 들어서 한 8억짜리 집을 샀어. 근데 그게 12억이 될 때까지 세금이 한 푼도 발생을 안 해요. 양도 차익이. 그러면 나는 그 7억짜리 집에 대한 재산세하고 그 이자만 금융비용만 부담하고 있으면 그게 저축인 거예요. 그게 은행에다 갖다 준 저축이긴 한데 내가 그 시세가 오르는 걸 비하면 그게 저축 개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고 있는 세금이나 이자가 그냥 괜히 나는 목돈 마련해서 저축을 한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사놓고 내가 은행에 대출 이자 내고 그 재산세 내고 내는 세금은 저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예를 들어서 그 집가도 그렇고 건축비도 그렇고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금리보단 빨리 올라요. 훨씬. 왜냐면 인건비 우리 상승되는 거 보면 알잖아. 인건비도 그렇고 자재비나 이런 기본 경비들이 오르기 때문에 건축비 자체가 물가 인상분을 선반영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3%에도 건설비만 예를 들어 1년에 5%씩 뭐 6%씩 오르면 그것만 해도 저축이잖아. 그 갭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도 있고 거기에 또 요즘에 공시지가는 1년에 5%, 7%씩 오르잖아. 공시지가가. 그러면 내가 금리 3, 4% 기준에 내는 것보다는 5%, 7%가 훨씬 높잖아요. 그럼 뭔가 난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다 내가 4% 이자를 냈어도 내가 가만히 앉아서 체감은 못하고 있는 거지만 건축비가 오르고 공시지가가 오르고 시세가 오르는 게 그거보다는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한 7억 8억의 분양을 받았어 하는 교산 신도시나 이런데 받아가지고 한 15억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면 세금이 거의 없어요. 그럼 나는 내가 그동안 은행에서 갖다 바쳤던 이자가 결국엔 나한테는 자본으로 돌아와요. 매각할 때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당연히 사야지. 근데 이제 다주택자는 또 다른 문제야. 다주택자는 들고 있는 기간에 그걸 다 뺏어가는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재산세도 중과세에서 내가 3%만 내는 이자에다가 중과세를 내가지고 2%를 더 얹어가고 뭐 이런 양도 차익을 또 한 60%, 70%다 뺏어가니까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지. 그래서 내가 보면 그건 저축이 아니야.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무주택자는 반드시 집을 사야 된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